이번 시간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제 좀 다른 외국 헌법과 조금 특이한 또는 다른 기본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직접 명문 규정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7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건 다른 기본권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들은 모든 국민은 예를 들면 재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기본권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식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부정적인 용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조는 조금 이색적이라는 거죠.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건 많은 국가가 이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는 또 새로운 기본권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봤다시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은요. 이 인간은 또는 개개 국민은 어떻게 해요?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삶이 또는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과 공존해서 같이 생활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신만의 고유한 또는 특별한 삶의 영역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격권 보장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또는 개인은 고유한 생활을 영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한 생활의 영역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 분류해서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국가가 예? 국가가 예? 이 개개인의 또는 사인의 고유한 생활 영역을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서 우리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사적 생활, 사적 영역 이렇게 말하고 아니고 개인과 타인 간의 공동체 구성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영역, 이것을 전체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영역, 이것을 공적 생활 영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연역적으로 보면요. 아주 근대 이전에, 그때는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을 국가가 깊숙이 관여한다거나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중앙 집권화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국가가 통제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져 있고 국가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비밀에 대한 간섭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지능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 국가가 뭐 물리적인 개입, 물리적인 간섭, 물리적인 침해가 아니라 이 그 무형적인, 디지털적인, 그다음 정보적인 이러한 것을 정보 기술을 이용해서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은 예, 각자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의 생활의 영역이 있어야지만 인간이 그게 존엄하다는 거죠. 인간이 또 독자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거죠. 항상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삶은 그건 자기의 본래적인 의미의 개인의 삶이나 인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또는 최소한의 자기의 핵심적인 부분,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 또는 국가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고 싶다.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본래 모습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 제17조의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이 17조는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본질적으로는 헌법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는 이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사적 영역으로의 발현이다. 사적 영역에서의 보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연역 및 입법례로 가겠습니다. 연역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미국에서는 뭐라 하죠? 프라이버시라고 하죠. 프라이버시 권리는 처음으로 이제 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산업화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개인의 사적 영역 또는 개인의 사적 비밀에 대한 침해 또는 노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이 이제 생성되게 된 건데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최초로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 주장한 사람은 바로 워렌과 브랜다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워렌과 브랜다이스라는 이 두 법조인이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가 그 The Right to Privacy라는 하버드 로 리뷰에 1890년에 쓴 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준 것입니다. 이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논문의 이 프라이버시권에서는 그 전에 이제 보통법, 미국에서도 이 1890년에 보통법의 영향하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보통법적 관행이죠. 그러니까 이 보통법은 성문화된 법이라기보다는 영국 같은 데서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오고 경험되어진 법들을 인정한 것이 이 보통법이라는 겁니다. 이 보통법 하에서는 인간의 정신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의 침해에 대해서 법적 구제 절차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 구제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인식하고 워렌과 브랜다이스는 프라이버시권은 일반적인 인격권의 하나이고 이런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는 그때 당시 미국 헌법에서 인정하는 불법 행위 소송으로서 인정되어야 된다. tort action이라는데 불법 행위 소송에서 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논문에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의 그 논문 하버드 로 리뷰에 실린 이 논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90년에요.
보스턴의 시내에 살고 있던 이 워렌이라는 법조인이 자신의 딸의 결혼 축하연을 자신의 저택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정성스럽게 이 축하연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에서 발간한 신문 중에 하나인 이제 The Saturday Evening Gazette라는 신문에 그 블루 블러드라는 이 칼럼이 있었는데 그 칼럼에 그날 이 자신의 딸의 결혼 축하연에서 자기 아내인 자기네 부인인 워렌 부인에 관한 아주 그때 축하연에서 있었던 개인적이고 아주 상세한 모습들을 그 블루블러드라는 칼럼에서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자기 워렌의 부인에 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축하연에 초청된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그 칼럼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렌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사적인 일을 그 신문의 칼럼에 이렇게 자세하게 개인적인 일을 다 노출시키는 것이 너무나 불쾌했고 자신의 부인이 축하해서 사사롭게 한 행동 또 말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도된 데에서 굉장히 화가 나서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랑 친한 하버드 로스쿨 친구인 브랜다이스 변호사를 찾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다이스는 워런과 그 브랜다이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브랜다이스는 워런의 이제 하버드 법대 로스쿨의 동기였는데 이 브랜다이스가 그때 하버드 로스쿨의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수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런은 브랜다이스에게 의논을 하는데 언론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폭로되어 피해를 입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을 같이 강구해보자. 이렇게 워렌이 브랜다이스에게 말을 합니다. 기존의 법리에서는 기존의 법적 제도나 절차에 의해서는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구제가 곤란하고 피해 입증이 곤란하고 또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 피해에 대해서 구제하는 어떤 제도가 없고 따라서 이런 새로운 프라이버시권의 필요성을 두 사람이 논문으로 쓴 것이 The Right to Privacy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미국의 뉴욕 주의회는 1902년에 로버슨 사건에서 최초로 프라이버시법을 로버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초로 이 뉴욕 주의회가 프라이버시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권리가 판례로 처음 승인된 것은 1905년에 패비쉬 사건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프라이버시 사건은 그 패비쉬 사건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패비쉬는 이겁니다. 이 패비쉬 대 뉴 잉글랜드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패비쉬가 뉴 잉글랜드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것인데 이 패비쉬는 남루한 옷을 입은 병약한 사람으로 사진을 신문 광고에 실었습니다. 신문 광고에 이 패비쉬의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거지 같은 모양의 그 사진을 신문 광고에 올렸는데 그게 뉴 잉글랜드 생명보험회사가 그 광고를 올린 건데 왜 올렸냐? 보험을 들지 않으면 이러한 거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보고 페이비씨가 내 사진이 왜 이런 신문에 광고가 되어 있지? 그래서 자기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는데 조지아주 대법원에서
그래서 페비쉬의 원고의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페비쉬 사건에서 개인에게 어떤 다른 사람의 사건이, 다른 사람의 일이 다른 개개인에게는 호기심으로 작용하고, 또 국가에 있어서는 그 어떤 특정 개인의 감시의 역할을 통해서 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31년 멜빈 사건이 있는데, 이 멜빈 사건은 요겁니다. 1931년 멜빈 사건은 이 멜빈이라는 사람이 여잔데, 이 멜빈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이 멜빈이 과거에 이제 매춘부 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의 매춘부 생활을 기초로 해서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멜빈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영화 붉은 옷, 그것도 또 레드 기모노인데, 그러니까 일본식 복장 기모노를, 그러니까 붉은 옷의 기모노를 입은 이 매춘을 뜻하는 거죠. 매춘녀를 뜻하는 이러한 붉은 옷이라는 영화를 제작 상영한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사업주에게 대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명을 이용하고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그대로 영화한 것에 대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로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이런 판례에서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행복 추구권을 근거로 이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그 이후로 판례를 통해서 미국 대법원 또는 법원들의 판례를 통해서 프라이버시권을 승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4조의 주거의 불가침, 제5조와 14조의 적법 절차를 통해서 의거해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해 오고 1965년에 그리스 월드 사건에서 비로소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의 권리다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 월드 사건은 이겁니다. 산하 제한에 관한 정보를 배포를 금지한, 산하 제한하는 정보를, 애를 고만 낳자 이런 정보를 계속 배포하고 있는 코넥티컷 주법이 미혼자 간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한 것인데, 거기서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권리다라고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연역을 보셨고 입법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법례는 이제 미국은 이렇게 미국 연방대법원 또는 다른 법원에서 판례로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헌법에 이 프라이버시라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적 근거로 인격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것을 보장하고 인격권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행복 추구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을 헌법에 명문화한 국가는 굉장히 드뭅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 헌법, 터키 헌법, 이집트 헌법. 제가 다 여행한 곳인데 하여튼 스페인 헌법, 터키 헌법, 이집트 헌법. 여기에서만 프라이버시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나라는 프라이버시권을 명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미국에는 정보자유법 이런 법들이 좀 있고, 독일에서는 1990년에 연방정보보호법, 그다음 프랑스에서는 또 정보 처리 및 자유에 관한 법률, 또 영국에서는 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EU를 통해서 유럽 연합에서는 일반 개인 정보 보호법, 원어로 하면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인데
약칭해서 두 문자로 해서 GDPR, 그러니까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 어떻습니까? 언제 몇 공화국 때 프라이버시권이 들어왔죠? 네, 우리나라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새롭게 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프라이버시권 그러면 이제 홀로 있을 권리, 내 프라이버시니까 좀 폐쇄되고 이렇게 나만의 영역, 나만의 공간, 나만의 생활 영역,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보면 어떻다? 이것은 홀로 있을 권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기본권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지능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에서는 정보 통제권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써놨듯이 소극적 개념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홀로 있을 권리, 즉 사회적 존재로부터 스스로 독거할 수 있는, 스스로 혼자 있을 권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자기의 스스로의 비밀이 있고 자기만의 영역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만의 평온 상태, 누구도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정한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것에 대해서 공개하거나 평온한 상태에 대해서 국가가 뭐 침입하거나, 이런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되며 결국에는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인격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프로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립된 프라이버시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네 가지의 프라이버시 이익이 산재해 있을 뿐이다. 프라이버시권은 그 이익이 다양하고 그 범위가 포괄적이며 그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독립된 하나의 권리로 관념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권리, 즉 불가침의 인격권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의 보장, 사적 비밀의 불가침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적극적 개념입니다. 오늘 같이 지능정보 사회 또 디지털 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 자기에 관한 어떤 사적 영역에 대한 보호로만 국한하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나의 사생활, 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넓혀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디지털 또는 인터넷의 개발로 인해서 모든 개인정보가 또는 많은 개인정보가 침해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정보상의 프라이버시권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소극적인 개념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접근, 정정, 통제권으로 이렇게 넓게 확장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극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적 개념입니다. 오늘날 프라이버시 개념은 이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또 부당한 사적 사항에 대해
침입이라든가 공개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의 정보에 관한 접근, 정정,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까지도 보는 양자의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적 영역에서의 개인의 자율성 보장, 사적 사항의 부당한 침입, 공개의 배제, 자기 정보에 관한 통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포괄적 권리로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포괄적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법적 성격은요, 우리가 우리 헌법에 보면 이 프라이버시권과 약간 겹치는 중첩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라든가 주거의 불가침이라든가 16조입니다. 통신의 불가침 18조 이런 것들은 프라이버시와 굉장히 중첩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체의 자유라든가 주거의 불가침이라든가 통신의 불가침이라는 것은 지금 17조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어떤 겁니까? 특별한, 특수한 영역이라는 거, 특수한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반적인 조항이라면 어떻습니까? 이런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은 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항이라.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이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라이버시와 뭐 주거의 불가침이 서로 같이 경합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거의 불가침, 통신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중첩된다 그러면 경합한다 그러면 이 통신의 불가침 쪽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거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제하기 위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인격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인격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떻습니까?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다라는 거죠. 그다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원칙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 지능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자기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고 정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청구권적 성격도 있다. 제가 지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했습니다. 포괄적 권리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권리다. 그 다음에 인격권적 성격이 있다. 일신정숙적인 권리이다. 자유권이자 청구권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이니까 개인의 인격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보통은 자연인이죠. 원칙적으로 자연인입니다. 이건 자연인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죠. 왜냐하면 이것은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가 그렇죠? 예를 들면 공판정에서 진술한 피고인이나 증인 등도 프라이버시권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인 점에서 죽은 사람, 사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자의 권리 침해가 그와 동시에 그의 가족, 그의 생존자, 그와 관련된 생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생존자의 권리가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자와 관련된 그 가족 등 생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법인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도 이 프라이버시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설은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프라이버시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것은 프라이버시권이 인간의 존엄성, 인격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아니다. 법인도 또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프라이버시권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법인의 명칭이라든가 또 표지가 타인에게 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성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라이버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지금 긍정설 쪽에서 법인의 명칭이 있다, 타인의 영업적으로 이용, 이건 뭐 상표권, 뭐 영어권, 뭐 이런 것들로 지식재산권에 의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으로 이 법인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좀 헌법적 논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목차만 한번 보실까요?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두 번째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그 다음에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 사생활의 범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으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을 때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해서 국가가 사적인 생활 영역을 감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인데,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는 거 금지하면, 개인이 사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형성하려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다. 이런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네 가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하는 것은 첫 번째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두 번째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네 번째 인격적인 감정 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 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 영역의 자유로운 형성, 그 다음에 비밀을 유지 보호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기 하나씩 가겠습니다. 사사의 침입, 사적인 일의 침입,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은 이제 사사의 침입. 첫 번째는 이 사사의 침입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감시라든가 도청이라든가 비밀 녹음이라든가 비밀 촬영 등에 의해서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 탐지기, 뭐 마취 분석 등에 의한 개인의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개인의 독거, 개인의 사사의 침입이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사사 개인적인 생활의 침입은
통상인의 수인의 한계를 넘을 정도로 주관적인 감정을 침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률상 사적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법률에서 이건 사적 비밀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 되겠죠. 예를 들면 범죄 수사를 위해서 경찰이 촬영한다거나 지문 채취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이제 사적 사항의 공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적 사항은 보통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이죠. 근데 자기가 좀 난처한 사사로운 일을 했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공개한다. 그것은 안 된다. 그 어떤 경우냐 일반적으로 뭐 신문이나 TV 등 대중 매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사로운 일의 공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사의 공표가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적 비밀을 공공연하게 공표하여서 보통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공개된 사항이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개인의 신체상의 특징이나 뭐 성관계라든가 비정상적인 행위 등 난처한 사실을 공표하는데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이 유형이 본래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것인데 이런 사적상의 공개가 지금같이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기가 뭐 의식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 비정상적인 또는 난처한 일을 했는데 그것이 인터넷이라든가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공개되는 것을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오해를 낳게 할 사사의 공표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 과장 왜곡해서 공표하거나 특정인을 진실과 다르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도 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죠. 예. 뭐 진실이 아닌 허위의 다른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허위의 사진을 올린다거나 무고한 사람의 성명, 사진, 지문 등을 마치 범죄인처럼 게재한다거나 이러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사진이나 행위의 상황의 공표는 이것은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될 수 있겠죠. 사사의 영리적 이용입니다. 성명이라든가 초상이라든가 뭐 경력 등이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본인의 본인의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는 것이죠. 영국에서는 이 사사로운 일의 그 영리적 사용이 인격적 성격보다는 재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서 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의 영리적 이용도 이제 프라이버시권의 일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 통일권.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별도로 설명하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개인과 관련된 개인의 정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원래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인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을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인정한다는 것이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 통제권이다. 이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생활의 범위에 관해서는 우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생활을 어디 한정하느냐,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획정하고 한정하느냐는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해석적으로
이 사생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정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성적 자기결정권 이것도 사생활 쪽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혼인의 자유 뭐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판례를 통해서 사생활권의 영역이 확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21조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윤리 또는 헌법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어떤 표현의 자유가 표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윤리나 헌법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국가안전문화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보통 언론 매체에서 자주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매체와 관련된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의 가치가 있는 기사이냐, 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뉴스의 가치가 있는 기사는 뭐와 충돌하냐? 이 언론사의 뉴스성이 있는 기사와 국민의 알 권리 간의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비교 형량될 텐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뉴스성 있는 기사는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언론의 자유의 우월성의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라이버시권의 제한, 침해가 정당화되는 이 뉴스성의 판단 기준은 뭐냐? 이제 뭐 공적 인물과도 관련되는데, 이제 첫 번째는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공적 인물의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공적 기록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권이 제한이 되고 오히려 이 언론의 자유가 우월하게 인정되는 경우는 이 뉴스성이 있는 경우인데, 그것은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공익이 있거나 public interest, 그 다음에 공적인 public figure, 그 다음에 공적인 public record,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공공이익인데, 국민의 알 권리가 대상이 되는 어떤 뉴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성이 있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뉴스를 분류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보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렇죠? 뉴스가. 두 번째는 이제 교육적, 계몽적 가치가 있는 뉴스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오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적 가치는 프라이버시보다 우월하고, 교육적, 계몽적 가치는 프라이버시권과 비교 형량해 봐야 되고, 단순한 오락적 가치만을 가진 보도는 이제 프라이버시권의 우월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판례로서 주장되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공적 인물인데 public figure. 이거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인,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유명한 정치인의 경우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생활의 범위가 일반 국민의 보다도 사생활의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적 인물은 뭐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그의 지위라든가 명성이라든가 뭐 여러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유명인, 공적 인물로 되는데, 자발적으로 유명이 된 인사들이 있고요. 뭐 정치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범죄 피해자라든가 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공적 인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사생활이 무한적으로 공개돼서는 안 되고, 이 공공의 이익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겠다. 셋째는 이제 공적 기록입니다.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월하다는 건 공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 공익이 있을 때 프라이버시권보다 더 우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적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머그샷 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 줄 모르겠는데, 머그샷 제도라는 거는
피의자, 구속된 피의자를 처음에 그 피의자가 신분이 됐을 때 머그샷 촬영을 하는 게 이제 미국에 많은데, 머그샷 촬영을, 예를 들면 이제 그 구속된 피의자의 얼굴 촬영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머그샷이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머그컵 알죠? 이 머그컵은 머그컵처럼 이제 머그라는 것과 머그가 이제 얼굴 페이스의 이제 속어인데 머그와 샷 사진 촬영의 샷을 합쳐서 머그샷 이렇게 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공개, 얼굴 공개 이게 머그샷 제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머그샷 같은 경우에 실제 인물의 신상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그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97년 탈옥해서 2년 6개월간 도주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의 현상 수배를 머그샷을 통해서 공개했던 것도 있고, 미국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도 22살 때 1977년 미국 뉴멕시코에서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해서 체포돼서 머그샷을 촬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프로축구 선수 잉글랜드 출신 웨인 루니도 2019년에 음주술환으로 체포돼서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이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이제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무슨 문제냐? 이제 형법에 보면 형법 제 126조에 보면 피의사실 공표죄. 그건 뭐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든 검찰이든 피의자에 대해서 머그샷을 촬영해서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형법 126조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법 제도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수사권과의 관계. 국가의 수사권은 영장에 의해서 발동되기 때문에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하는 뭘 예를 들면 전화도청 뭐 이런 것들은 불법이죠. 예. 그다음 국정조사권과의 관계. 우리 국정조사권은요, 국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증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그 국정조사에서 그 국정조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프라이버시권을 증언하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거부할 수 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조사를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아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오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해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의의나 연역 입법 내 그다음 사생활의 비밀 자유 개념으로서 소극적 개념, 적극적 개념, 통합적 개념 살펴봤고요. 법적 성격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주체 원래는 자연인이지만 법인 그 다음에 법익 없는 사단 이것은 어떻게 되냐를 말했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관해서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와 제한에 관해서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 수사권과의 관계, 국정조사권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수사권과의 관계에 관해서 제가 머그샷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